안녕하세요. 제 인과의 복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6세입니다. 나이든 엄마인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겪은 충격으로 인해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채소와 두부를 들고 익숙한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언제나처럼 열쇠를 꽂았는데 이상하게도 자물쇠가 딱 소리를 내고는 꽉 막혔습니다. 깜짝 놀라 다시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건 제가 7년 동안 사용해온 자물쇠가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재훈아, 엄마 들어가게 문 좀 열어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불렀지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약 5분 후 문이 열렸고 며느리 수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잠옷을 입고 머리를 높이 묶었으며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낯선 사람인 양 말했습니다. 엄마,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저는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왜 자물쇠를 바꿨어? 엄마가 예전 열쇠 있는데 못 열잖아.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꿨어요. 옛 자물쇠가 너무 녹슬었거든요. 그럼 왜 새 열쇠를 엄마한테 안 줘? 글쎄요. 엄마가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엄마는 여기서 더 이상 살지 않잖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고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 집이야. 등기부 등본에도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너희는 7년 동안 엄마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지금 와서 감히 이 집이 너희 집이라고 말하냐? 수지는 머리를 젖히고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몇 년 동안 살면서 다 했어. 이 집은 우리가 지키고 수리한 거야. 엄마는 한 푼도 보탠 게 없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수진아? 그때 재훈이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힘들게 키워서 공부시킨 아들인데 지금은 저를 한 점 동정심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고향에 가세요. 나중에 다시 오시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고향에 가라니? 너희가 문 잠그고 엄마를 못 들어오게 했는데 엄마가 갈 곳이 어디 있겠니, 재훈아? 나는 내 엄마야.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심해요. 저는 그냥 집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나이 든 사람이 자꾸 와서 귀찮게 하고 치우고 들어오고 하니까요. 저는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너희 둘에게 7년 동안 공짜로 집을 빌려줬는데 지금 와서 엄마가 귀찮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려 하자 수진이 막았습니다. 엄마, 우리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고향에 가세요. 여기가 저희 부부의 보금자리예요. 꺼져. 제가 언제 그런 소리를 질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더 이상 상냥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과 명예, 엄마로서의 권리를 빼앗긴 여인이었습니다. 수진이 맞받아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심하게 구세요? 필요하면 경찰 부르세요. 누가 옳고 그른지 알아보게요.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7년 동안 간직해온 쓸모없는 열쇠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장은 누군가가 조각조각 자르는 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옥남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짐을 들고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경숙 씨, 왜 이렇게 다쳤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제 집에 들어갈 문이 없어요. 저는 옥남집 부엌의 낡은 돗자리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얼룩덜룩 천장에 비쳤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왜 내 자식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원한과 고통,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노인처럼 계속 누워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일어나 가방을 뒤져 오래된 등기부 등본과 생명처럼 소중히 간직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내일은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밟힌 땅 한 치도 되찾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연한 색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서류가 든 종이 가방을 들고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 근무실 앞 나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등기부 등본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나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이 빼앗긴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등기부 등본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들과 그의 아내가 자물쇠를 바꾸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접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셨나요? 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토지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7년 동안 어리석었지만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1시간쯤 후 다른 수사관이 나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자세히 물었습니다. 누구를 들여 살게 했나요? 임대 계약서 있나요? 양도 증서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잠시 빌려준 거예요. 말로는 얹어 산다고 했지만 이제는 집까지 삼켜버렸어요. 수사관은 한숨을 쉬며 기록을 적고 말했습니다. 그럼 집은 여전히 소유주가 경숙 씨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옛 열쇠 있나요? 네, 있지만 이미 자물쇠를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장에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서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아직 지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저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집수리를 맡겼던 친한 자물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경숙 씨, 왜 지금 저를 부르셨어요? 내 집인데 다른 사람이 문을 잠그고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저와 경찰관, 그리고 수리공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문이 열렸고 며느리 수진이 잠옷을 입고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또 뭐야? 경찰 아저씨가 손을 들며 말한다. 우리는 소유권 분쟁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분은 경숙 씨, 등기부상 합법적인 집주인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비웃으며 말한다.
등기부가 경숙 씨 이름이라서 뭐? 이 집 나는 몇 년째 살고 있어. 내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인다. 빌려 사는 거지 내 거 아니야? 내가 7년 동안 공짜로 너희 집에서 살게 해줬는데 까먹었니? 수진이 반박한다. 내가 집 수리하고 가구 사고 여기서 살았어. 갑자기 나가라니? 말도 안 돼. 경찰 아저씨가 침착하게 말한다. 수진 씨, 법적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경숙 씨에게 있습니다. 양도 증서가 없으면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집주인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친다. 너희가 그 사람 편들어? 그 사람은 내 시어머니야. 어떤 도리가 있어서 며느리를 내쫓아? 내가 바로 끊으며 말한다. 어떤 도리가 있어서 노모를 먼저 내쫓아? 내 고향에 안 가서 돌보지도 않고 내가 올라오니까 문 잠그고 밖에 가둬. 너 아직 사람 맞아? 이웃들이 몰려와 수군거린다. 세상에, 경숙 씨가 진짜 쫓겨났어? 며느리가 세네? 그동안 두 부부가 집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가 소리친다. 재훈, 와서 엄마가 뭐 하는지 봐봐. 잠시 후, 재훈이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깨어난 듯한 표정으로 나온다. 나를 보고 멈칫하며 말한다. 엄마, 왜 올라왔어? 나는 그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엄마가 집을 되찾으러 왔어. 재훈이 수진을 힐끗 본 뒤 경찰을 향해 조용히 말한다. 이 일, 따로 얘기할 수 있나요? 경찰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안 됩니다. 재훈 씨, 이건 소유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집은 경숙 씨 소유이며 두 분은 자물쇠를 바꾸거나 집주인을 내쫓을 권리가 없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수진이 탁자에 손을 내리치며 소리친다. 너희 너무 악독해. 엄마랑 딸이 경찰에 고발하다니. 내가 앞으로 나아가며 그 얼굴을 가리키며 말한다. 나는 시어머니지 내 엄마가 아니야. 너는 쟁탈하는 놈이지 가족이 아니야. 나는 내 엄마 노릇 더 이상 안 해. 한참 실랑이 끝에 경찰은 수진과 재훈에게 24시간 내에 집안의 모든 물건을 치우라고 요구한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가 캐리어를 끄는 모습을 본다. 기쁘지 않다. 그저 허전할 뿐이다. 하지만 수진이 떠나기 전 한마디가 소름 끼치게 한다. 옥남이 이겼나 봐. 나는 쉽게 굴욕을 삼키는 타입이 아니다.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고 차갑게 웃으며 말한다. 기다릴 거야. 그리고 진짜 시작도 안 했어. 그들이 캐리어를 끌고 떠난 후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집은 쓸쓸할 정도로 조용하다. 7년 만에 나는 처음으로 주인으로서 집에 들어선다. 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본다. 낡은 부엌은 없어졌다. 새 냉장고, 새 소파. 하지만 냄새는 집의 냄새가 아니다. 배신의 냄새, 이른바 썩어가는 가족애의 냄새다. 위층으로 올라가 내 방 문을 연다. 지금은 창고다. 방은 상자와 비닐봉지, 널브러진 옷들로 가득하다. 내 오래된 침대는 사라지고 어딘지 모를 물건들이 쌓여 있다. 옷장을 열어본다. 텅 비었다. 하지만 세 번째 서랍을 숙여보니 익숙한 물건이 있다. 낡은 가죽 표지의 갈색 수첩이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다. 첫 페이지, 2016년 재훈 부부가 들어온 첫 달 지출 기록이다. 계속 넘기며 각 페이지마다 숫자와 세부 사항이 적혀 있다. 세제 한 봉지, 채소 한 단, 전기세, 수도세 납부 날짜까지. 매달 꼼꼼히 기록했다. 1000일이 넘게 나는 그림자처럼 집에서 살았다. 장보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요금 내고. 재훈이, 엄마, 이번 달 우리 좀 어려워.
라고 물으면 나는 저축통장을 꺼내 아낌없이 돈을 줬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배신자를 키운 것뿐이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한 장의 종이가 끼어 있다. 고발장이다. 목이 메인다. 복사본이다. 작성자는 수진, 분명히 서명되어 있다. 내용, 경숙 씨가 개인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내 지갑에서 몰래 돈을 가져갔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으로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다. 나는 내 눈을 믿지 못한다. 이게 뭐지? 이 고발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집에 남아있다. 아마 쓸 계획이었지만 아직 못 쓴 것이다. 나는 울지 않는다. 부엌으로 내려가 서랍을 연다. 두꺼운 봉투 하나가 면봉 상자 밑에 눌려 있다. 꺼내보니 등기부 사본인데 붉은 도장이 위조된 것이다. 나는 즉시 알았다. 그들이 재혼이나 부부 공동 명의로 위조 등기부를 만들려는 것이다. 서명 위조, 양도 증서 위조, 증거가 여기 있다. 모두 사진으로 찍은 뒤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다리기 위해서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보길 원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한 차를 끓여 마당 앞에 앉았다. 예전 남편 퇴근을 기다리던 때처럼. 하지만 지금 내가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에 다시 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한다. 지출일기, 미제출 고발장, 위조 등기부 복사본. 그날 담당 경찰관은 나를 보고 약간 충격받은 듯 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죠? 나는 그 방에서 주웠어요. 내 집인데 그 사람이 권한이 없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인다. 한참 검사한 후 그는 말한다. 위조 등기부에 도장이 있으면 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한다.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진실만 밝혀지면 됩니다. 사건은 조사 대상 사건으로 격상되어 더 이상 가족 간 다툼이 아니다. 나는 경찰서를 떠나면서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울린다. 재훈이다. 엄마, 어디야? 엄마 집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수진이 파출소에 불려갔어. 너무 무서워해. 엄마가 꾸민 일이라 해. 엄마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잠시 침묵한 후 묻는다. 너희가 엄마 고발장 준비한 거 알지? 뭐? 엄마가 정신병자라고 고발하는 거, 돈 훔쳤다고 고발하는 거, 아직 제출 안 한 거, 엄마가 어제 주웠어. 재훈이 말문이 막힌다. 나는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덧붙인다. 그리고 위조 등기부, 명예 변경 위조 서류, 엄마가 모두 복사본 가지고 있어. 엄마, 정말 우리를 법정에 데려가려는 거야?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잘못 물었어. 엄마는 아무 계획도 없어. 그냥 내가랑 내 아내가 엄마를 법정에 데려가는 것뿐이야.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가고 사과할게요. 나는 말을 끊었다. 이미 늦었어. 재훈아, 엄마가 용서하면 엄마는 영원히 발판이 되는 거야. 그는 침묵했고 숨소리만 남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가 너에게 7년 동안 왕처럼 살게 해줬어. 이제 엄마가 7일을 빼앗을게. 집도 엄마도 없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주려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가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생존자임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채소 된장국을 끓이며 약간의 멸치젓갈을 넣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불편했다.
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았다. 집이 어두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 마음처럼. 밤 9시쯤 오토바이 소리가 문 앞에 멈췄다. 나는 문틈으로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았다. 재훈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 밑은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내 멋진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땀으로 키운 나의 한때 아들의 희미한 그림자였다. 엄마, 나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국을 떠먹었다. 재훈은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와 기둥처럼 서 있었다. 앉지도 못하고 입을 열지도 못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지만 등기부등본 위조하고 엄마를 고소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몰랐어? 아니면 알고도 눈 감았어? 재훈은 침묵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지 않고 말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 이제 아무도 없어. 나는 밥그릇을 한쪽으로 밀었다. 내 목소리는 모래처럼 거칠었다. 기회? 내가 너에게 7년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하루라도 엄마가 될 기회를 줬니? 엄마, 내가 묻는다. 대답해봐. 엄마가 방문했을 때 몇 번이나 엄마를 봤어? 엄마가 뭐 먹고 어디서 잤는지 기억해? 너, 잘못했어. 너는 잘못한 게 아니라 반역한 거야. 너는 엄마를 배신한 놈이야. 나는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현관을 가리켰다. 거기 나가서 자. 이 집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를 위한 침대가 없어. 재훈은 저항하지 못하고 조용히 구석에서 낡은 이불을 끌고 나가 현관에 누웠다. 그 밤,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나는 그가 뒤척이며 마른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기억했다. 그 해, 내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못했고 나는 스스로 죽을 끓이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때 재훈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스파에 갔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뼛속까지 새겨진 것처럼 기억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 문을 열었고 식은 밥과 삶은 계란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재훈은 굶주린 사람처럼 먹었다. 나는 그가 먹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엄마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었고 그는 빌붙은 자였다. 오후에 나는 구청에 고소장을 계속 제출했고 철회하지도 감경하지도 않았다. 내 변호사가 전화했다. 경숙 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의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재산을 사기한 행위가 확인되면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내가 그를 용서하면 누가 나를 용서하겠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종이에 썼다. 재훈 앞에 놓았다. 너는 상속권이 없다. 엄마가 유언장을 다시 썼다. 엄마는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는 읽고 종이를 접었다. 반응도 없었고 더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손등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말했다. 오늘 밤만 더 자고 수지는 나가. 다시는 내가 사람을 시켜 너를 데려가게 하지 마.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어머니는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잃으면 절대 되찾을 수 없다. 그것은 신뢰다. 나는 믿었고 희망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이, 내가 낳은 아들이 모든 것을 무기력한 발과 말 많은 여자의 입으로 짓밟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내일 나는 진짜 시작할 것이다. 말이 아니라 법으로. 다음 날 아침, 재훈은 떠났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연락도 없고 엄마라는 말도 없었다. 그는 지금 하는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내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모든 자물쇠를 교체했다.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했다. 첫 번째 자물쇠를 떼어내며 자세히 보았다. 수진이 산 자물쇠였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주저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후 나는 모든 문, 찬장 틈, 커튼 틀을 따라갔다. 모든 커튼을 떼어냈다. 연한 보라색 커튼은 수진이 좋아하던 색이었다. 나는 모두 태웠다. 연기가 올라가 눈이 따갑지만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웠다. 나는 카메라 가게를 불러 집 주변에 4대의 CCTV를 설치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이 집에 들어오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후 부엌에 가서 기름때로 검게 변한 가스레인지를 닦았다. 내가 쓰던 낡은 냄비 세트를 다시 놓고 상자에 있던 무쇠팬도 꺼내 다시 썼다. 물을 끓이고 하나하나 닦았다. 저녁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밥을 지어 먹었다. 여주 된장국, 계란조림, 생선튀김. 그들이 요구하는 음식이 아니었다. 나는 밥상을 차려 혼자 먹었다. 텔레비전도, 전화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와 고요한 뿐이었다. 밥을 먹고 나는 서랍을 여러 오래 준비했지만 용기가 없던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나는 유언장을 썼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나는 김경숙, 내 집, 땅, 예금 계좌 등 모든 재산을 서울의 고아 돌봄 자선기금에 기부한다. 나는 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계의 상속인이 없다. 만약 내 아들 이재훈이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이 유언장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효력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는 이 일을 원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내 가치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손에 남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서명하고 지문을 찍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언장을 공증받고 싶다고, 급하다고 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공증사무소에 있었다. 모든 절차는 45분 만에 완료되었다. 공증인은 조용히 물었다. 친척이 아무도 없느냐고?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있다. 하지만 이미 묻었다고. 7년간 조용한 어머니로 살면서 어디엔가 묻었다고. 나는 집에 돌아와 유언장을 금고에 넣었다. 그날 밤 나는 TV를 켜고 채널을 계속 바꾸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현관 앞에 앉아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재훈을 도시로 데려가던 날을 떠올렸다. 그는 배낭 하나만 있었고 나는 버스 내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 한다고. 이제 그는 공부를 마쳤다. 그는 졸업장을 받았고 내 인격마저 짓밟았다. 그날 밤 나는 유언장 아래에 한 줄 더 썼다. 만약 내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죽으면 내 시신은 화장해달라고, 장례식도 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고. 나는 내가 키운 자식에게 집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이미 죽었다고. 나는 유언장을 접으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더 이상 올 감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 본부에서 전화가 왔다. 경숙 씨, 우리는 부동산 등기 위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출석해 달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손에는 새로 공증받은 유언장 사본을 들었다. 나는 끝까지 갈 것이다.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66세 노인도 일어설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달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나는 정해진 시간에 경찰서에 갔다. 여전히 작은 방, 낡은 나무 책상, 천장에 삐걱거리는 선풍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변호사 병철 씨가 70세 가까운 백발의 노인으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남편의 오래된 친구이며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었다. 수사관은 두꺼운 서류철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이것은 재훈과 수진 부부가 사설 공증사무소에 가져가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를 요청한 서류 사본이다. 나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들이 할 수 있을까? 다행히 아직 못했다. 공증사무소에서 서류의 이상 징후를 발견해 거절하고 우리에게 알렸다. 서명이 정교하게 위조되었고 누군가 뒤에서 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 병철 씨는 심각하게 말했다. 공증 서류 위조와 재산 사기라면 형사 사건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행위를 명확히 본 증인이 있느냐고 묻자 나는 두 번째로 집에 갔을 때 재훈이 내 앞에서 컴퓨터를 켰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등기 스캔본을 봤지만 전에 내가 보관하라고 준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걸 이용해 서류를 위조했을 수도 있다. 나는 즉시 말했다. 컴퓨터에서 스캔본을 본 적이 있으니 필요하면 경찰이 컴퓨터를 수색해도 좋다고 허락할 수 있다고. 병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긴급 수색 영장을 요청하겠다. 24시간도 안 되어 경찰은 재훈과 수진이 임시로 빌린 아파트를 수색했다. 컴퓨터에서 그들은 모든 위조 서류와 진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낯선 사람과의 이메일 교환을 발견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그들은 단순히 집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팔 계획이라는 것을. 내 인생 전체를 팔려는 것이다. 이 소식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수지는 긴급 소환되었고 재훈도 조사를 받았다. 그날 오후 나는 대면 신문을 위해 불려갔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조사실에서 며느리와 마주 앉았다. 수지는 탁자 건너편에 앉아 손을 깍지 끼고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드러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서류는 남편이 가져왔고 나는 남편이 동의한 줄 알고 서명했을 뿐이에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엄마가 돈 훔쳤다. 정신 이상하다. 집을 차지했다고 쓴 건 누가 쓴 거냐? 그녀는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바꿨다. 나는 순간 화가 났을 뿐이다. 엄마가 갑자기 와서 우리 부부 생활에 방해가 되었다고. 너는 7년 동안 공짜로 살았고 나는 집주인이다. 열쇠를 바꿀 때 미리 알리지 않은 건 맞지만 내가 왜 알려주냐? 변호사 병철 씨는 냉정하게 공증된 유언장, 은행 서류, 생활비 이체 내역을 내밀었다. 이것은 경숙 씨가 그들이 사는 동안 모든 생활비, 전기, 수도, 집 유지비를 전액 지불했다는 증거다. 등기 이전 서류도 임대 계약서도 없다. 이것은 재산 탈취와 서류 위조 행위다. 수지는 소리쳤다. 나는 위조하지 않았다. 나는 출력도 공증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서명해 주세요. 우리는 사건을 분리해 주모자를 밝혀낼 것이다. 수진이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원한이 가득했다. 너는 편히 못 살 거야. 나는 쉽게 당하지 않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나는 내 시어머니지만 나는 발 닦는 수건이 아니다. 다음 날 내부 소식이 새 나갔다. 수지는 기관, 단체 문서 위조죄로 기소되었고 재훈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공범 혐의로 강한 경고를 받았다. 나는 기쁘지 않았다. 다만 마음이 가벼웠다. 집에 돌아와 연꽃차 한 주전자를 우려내며 마당을 바라보았다.
내가 구석에 세워둔 빗자루는 전날 밤 비에 젖어 있었다. 나는 남편이 한 말을 기억한다. 누구든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그들이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면 안 된다. 이제 나는 이해했다. 아무나 들어오는 사람이 손님이 아니다. 때로는 그들이 꿀처럼 달콤하게 웃으며 슬리퍼를 신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날카로운 칼이 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집을 되찾은 지 10일째. 며느리는 기소되었고 아들은 곧 끌려갈 것이다. 엄마는 기쁘지 않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더 일찍 정신을 차렸어야 했다는 것만 후회할 뿐이다. 만약에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만약에는 없다. 이제는 할 것이다만 있을 뿐이다. 나는 새 경숙이 될 것이다. 아무도 나를 정의하지 못하는 여자가 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옆집 미자 아주머니였다. 여보세요. 경숙 씨 맞아요? 저는 미자예요. 시간 괜찮으세요? 수진이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보세요. 미자는 사람들이 들을까 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올해 초에 수진이 집에 와서 3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엄마가 암에 걸려서 급히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죠. 울면서 재훈 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걱정할까 봐서요. 나는 믿었고 현금을 바로 줬다.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페나돌을 먹어야 할 정도로 아픈 적도 없는데 그것도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거짓말을 만들다니? 미자는 계속 말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물어봤지만 계속 얼버무렸어요. 지금 당신이 그들을 고소한다는 걸 듣고서야 이해했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침착하게 말했다. 증거가 있나요? 네, 돈을 빌릴 때 녹음했어요. 그때 속을까 봐 대비하려고 녹음기를 켰죠.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나는 감사하며 카카오톡으로 오디오 파일을 받았다. 나는 열어듣기 시작했다. 녹음 속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혹이 생겼어요. 의사가 급히 수술하라고 하는데 우리에겐 돈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재훈 씨에게 말하지 마세요. 걱정할까 봐 무서워요. 나는 몸서리쳤다. 나는 집에서 쫓겨나고 서류가 위조되고 이웃을 속이기 위한 도구로 변해버렸단 말인가? 나는 바로 변호사 병철에게 전화했다. 증거가 더 있어요. 며느리가 나의 건강 상태에 관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렸어요. 녹음도 있어요. 병철 변호사는 단호히 말했다. 좋아요. 사기 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추가하겠습니다. 경찰이 재산 편취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겁니다. 나는 증거를 제출하러 갔다. 그날 경찰은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경숙 씨,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동사무소에 불려갔다. 이번에는 비상주민회의였다. 이유는 노모가 며느리에게 사기를 당해 집을 빼앗겼다는 진정서 때문이었다. 옥남, 동길씨, 순자 아주머니 모두 참석했다. 나는 회의실에 들어가 머리를 숙이지 않고 누구의 눈도 피하지 않았다. 회의 진행자가 확인서를 읽었다. 조사 결과 경숙 씨가 합법적인 집주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훈 씨와 수진 씨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했으며 현재 조사 중입니다. 몇몇 사람이 수근거렸다. 경숙 씨가 집을 아들에게 양도한 줄 알았는데 참 안 됐네요. 길거리로 쫓겨났는데도 살아남았다니. 회의가 끝나고 내가 나가려는데 40대쯤 되는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경숙 씨죠?
저는 수진의 사촌 언니예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가족도 수진이 그런 식으로 살 줄 몰랐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남의 사과가 필요 없다. 내가 들어야 할 사람은 말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또 다른 문서를 썼다. 불법 재산 사용 감정 요청서였다. 이유는 수진이 집을 담보로 금융서비스에서 위조 서류로 대출을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병철 변호사에게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그들이 대출에 성공했다면 나는 지금 완전히 무일푼이었을 것이다. 일주일 후 수진은 조사를 위해 임시 구금되었고 재훈은 아직 기소 대상이 아니지만 계속 조사를 받았다. 지인들이 연락해 안부를 물었다. 옛 친구가 물었다. 기분이 좀 풀렸어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당연한 일이죠. 밤에 나는 현관에 앉아 차를 마셨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경수가 잘했어. 두려워하지 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난 이제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66세의 나이로 가족도, 자식도, 위례도 없는 나는 아직 명예가 있다. 그리고 누구도 내 명예에 다시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2주 후, 폭우가 쏟아질 때 나는 집안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밖을 보니 재훈이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우산도, 비옷도 없이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철문 뒤에 서서 그를 들이지 않았다. 엄마, 잠시 비 좀 피하게 해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관에만 서 있었다. 그는 계단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한때의 거만한 표정은 없었다. 나는 그에게 생강차 한 잔을 따라 계단에 올려놓았다. 마셔. 아무도 너를 감기에서 구해주지 않을 거야. 재훈은 손을 떨며 받아들였다. 엄마, 이제 곁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나무 의자에 앉아 눈을 깜빡이지 않고 비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와 내 아내가 엄마를 문 밖에 가둔 그때 엄마도 아무도 없었어. 어떻게 버텼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알아? 엄마에게 가장 아픈 건 집을 잃거나 쫓겨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내 자식들이 엄마를 길거리에 내쫓을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야. 재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진이 위조된 등기부 등본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그냥 엄마를 좀 혼내려고 한 줄 알았어요. 나는 날카롭게 돌아서 말했다. 혼낸다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내가 키운 개야? 내가 마음대로 쫓아내도 돼.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비 오는 소리가 울음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제 아내는 감금되어 있고 저는 직장을 잃었으며 집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어요. 너는 명예를 잃은 게 아니야. 너는 애초에 명예가 없었어. 엄마, 일어나. 나는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는 다리가 떨리면서도 실제로 일어섰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과하러 갔니? 미자 아주머니, 내가 아내에게 3천만 원을 빌리게 한 이유가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 때문이라는 거 알아? 재훈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직이에요. 몰랐어요.
알든 모르든 그건 내 아내의 남편인 너의 책임이야. 내가 책임지든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해. 제대로 해결하고 싶으면 제대로 해.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말인데 유언장을 다시 썼어.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모두 고아 기금에 남겼어. 재훈은 마치 얼어붙은 듯 말했다. 엄마. 사정하지 마. 내가 뭘 해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제 엄마가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전에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거야. 인생은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한 줄 더 썼다. 27일째 내 아들이 사과하러 왔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 내 마음은 차갑다.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누가 엄마의 사랑을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다음 날 변호사 병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새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 문서 위조를 위해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을 인정했어요. 진술과 증거가 있습니다. 재훈은 주모자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연대 책임을 지고 있어요.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감옥에 가길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엄마 없이 잠시라도 살아서 엄마가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기만 하면 됐다. 나는 시장에 가서 녹두 팥죽을 조금 사왔다. 오랜만에 요리했다. 요리를 마치고 작은 용기에 나누어 이웃집에 선물했다. 그들은 내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 나를 도와주고 편 들어준 사람들이었다. 옥남이 놀라며 말했다. 어머, 오늘은 왜 팥죽을 끓였어요? 감사하려고요. 당신이 예전에 저를 재워줬잖아요. 지금은 집이 있으니 잊지 않을 거예요. 모두 팥죽이 맛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오늘의 단맛은 팥이나 설탕의 맛이 아니라 정의의 맛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또 한 줄을 썼다. 사람들은 흔히 달콤한 복수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고요 속의 용서가 가장 아픈 한방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불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수지는 여전히 감금되어 있었고 재훈은 여전히 실직 상태였다. 나는 여전히 예측, 팥죽 주전자,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주에 나는 집으로 이상한 소포를 받았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작은 종이 상자가 테이프로 단단히 포장되어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열었다. 안에는 사진 뭉치가 있었다. 내가 여러 각도에서 몰래 찍힌 사진들이었다. 시장에 가는 사진, 집 현관 앞에 앉아있는 사진, 그리고 거실 문틈 사이로 찍힌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크게 뛰었다. 사진 밑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옥남, 다 끝났니? 아직 멀었어. 나는 종이를 꽉 쥐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서명도, 흔적도 없었지만 글씨체가 너무 익숙해서 분명 수진의 것임을 확신했다. 나는 즉시 병철 아저씨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아저씨는 사진과 종이를 모두 보관하고 그날 오후에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했다. 병철 아저씨는 보고 얼굴을 굳혔다. 이건 협박과 정신적 괴롭힘 행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앞으로 절대 혼자 밤길 다니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무섭지 않아요.
다만 내가 마음을 약하게 할까 봐 두려워요. 병철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더 이상 약해지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보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커튼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고 창문에 도난 방지 스티커도 붙였다. 휴대폰 심카드도 바꿨다. 경찰, 변호사, 그리고 몇몇 신뢰하는 사람들과만 연락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칼을 베개 밑에 두고 잤다. 누군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경고하는 의미였다. 정신 차려, 방심하지 마. 3일 후 경찰이 협박 사건에 대해 진술하러 오라고 했다. 그들은 소포를 받고 사진과 종이를 봉인했다. 한 경찰관이 말했다. 수진이 보낸 것이 확인되면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 애 아직 구치소에 있잖아요? 우리는 밖에서 도운 사람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나는 문서 위조 사건에 언급된 진우라는 이름이 생각났다. 그 큐라는 사람이 배후일 수도 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들은 위험 신호가 있으면 나를 더 잘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다. 하지만 가게를 나서자마자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일부러 가격표를 보는 척하며 뒤돌아봤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낯선 청년이 한참 동안 나를 따라왔다. 나는 즉시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집 뒤쪽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파출소에 신고했다. 10분 후 경찰이 출동해 진술을 받고 주변을 수색했다.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나는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진짜임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 앞에 앉아 손전등과 과일, 칼을 꼭 쥐고 있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일기에 한 줄 더 썼다. 나는 66년을 살면서 아무도 나를 협박하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은 여자라도 비열한 며느리 때문에 쥐처럼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전화로 알렸다. 경숙 씨, 배달 직원 현우라는 사람이 당신 집으로 소포를 보내는 일을 의뢰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